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첫째가 올해 대학에 갔는데 첫 학기 성적이 좋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랑 조금 하고 싶었어요. 첫째가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조잘조잘 떠드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네요. 그 핏덩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첫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옛날 이야기를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양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원래 간장, 식초 같은 장 담그시다가 아버지 때부터 술을 담그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시기를 잘 타서 좀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사람 축복을 받으며 자랐고 돌잔치에 열 손가락 꽉 차게 금반지 받은 것도 모자라 금팔찌도 수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좋은 인연도 많았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플룻도 배워보고 수영도 다녀봤고 필기구나 옷들도 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건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영아, 진짜 부럽다. 넌 맨날 공주 옷만 입고 다니네? 그런가? 나 공주 같아? 그럼 당연하지. 맨날 머리띠도 예쁜 거 하고 오고, 옷도 새로운 것만 입고, 가방도 백화점에서 산 거지? 나는 우리 오빠 거 물려받았는데. 아, 우리 집도 너네 집처럼 부자면 좋겠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그냥 우리 집이 부자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시하고 떵떵거리며 살진 않았고요. 그저 베푸는 걸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른 애들이 못 먹어본 과일이나 수입 과자 같은 거 챙겨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거 좋아했고, 조금 더 커서는 학교 끝나면 친구들 데리고 분식집 가서 한 통 내고, 친구 준비물 없으면 제 돈으로 사주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한 부자의 특권은 친구들한테 베풀고 내 마음대로 돈 쓰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양조장이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양조장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일 양조장을 드나들었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아버지께서 친절히 술 담그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조장은 양조장인 거고 저는 저대로 성장하기를 부모님은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싫어, 나 대학 안 가요. 아니, 어차피 가도 난 양조장 물려받을 거예요. 누가 너한테 물려준대? 아빠, 말을 섭섭하게 하네. 그럼 누구 물려줄 건데요? 이 집에 자식이 나밖에 더 있나? 아이고, 두야. 너 이게 좋아 보여? 쉬워 보여? 술 빚는 게 그리 쉬워 보이느냐고? 아니요. 쉬워 보여서 한다는 거 아닌데.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왜? 몰라. 그냥.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굽히는 데 성공을 했죠. 아버지는 끝내 길었던 싸움에서 져주셨지만 한동안 많이 심란해 하셨습니다. 하기사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곱게 키운 외동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더니 대학도 안 가고 굳이 고생길을 걷겠다고 하니 답답하실 만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양조장을 잘 운영하면 아버지도 마음을 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제가 운영도 잘 해내고 직원들도 잘 관리하니까 아버지도 점점 저를 정말 양조장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운영 관련하여 저랑 상의도 많이 하시곤 하셨죠. 그때부터 아버지랑 더 돈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많이 바쁘셔서 어머니랑 더 친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랑 술 한잔 하면서 일 얘기도 나누다 보니 아버지와 부녀 이상의 공동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그쯤부터 아버지께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영아, 너 선 봐라. 예? 왜요? 이제 슬슬 시집 가야지. 네? 아빠, 저 아직 23이에요. 이렇게 젊은데 저 벌써 보내고 싶어요? 야, 이놈아. 우리 땐 네 나이에 결혼해서 애도 낳았을 때야. 그건 아빠 때고요. 저는 생각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삼거리 커피숍. 아, 생각 없다니까요. 생각은 없었지만 선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지인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계모임, 종파 등등의 아름아름 알게 된 지인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꽤 자산이 많으시고 그 사업을 물려받을 외동딸이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으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부모님은 이미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선자리가 엄청 들어왔었답니다. 처음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루시다가 부모님 생각에 이제 저도 나이가 찼으니 슬슬 후보를 추려 자리를 마련하시기로 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그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선을 봤습니다. 그 중엔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유명한 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 큰 사업 물려받는다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다양했습니다. 다들 뻔지르르한 외모에 직업도 좋았는데 제 눈에 차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더 돈 많고 더 멋진 사람을 원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연애해서 결혼도 한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는가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맨날 일하느라 집이랑 양조장이랑 거래처만 왔다 갔다 했고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놀긴 했는데 저 여고 나왔거든요. 연애는커녕 남자를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만 수십 번 보다가 해가 지나 25살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4살 12월을 맞이해서 송년회 겸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다들 군대다 대학이다 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진행되지 않다가 그때 군대 제대한 애들도 많고 회사원 된 애들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그때 엄청 떨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티는 안 냈지만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을 짝사랑했는데 티도 안 내고 고백도 못했습니다. 걔가 저희 학교 킹카였거든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그 애를 안 좋아한 여자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어서 엄청 서운했었는데 졸업하고 11년 만에 만나다니 얼마나 멋있어져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가니 11년 전과 비슷한 얼굴을 한 친구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신기하면서 반갑고 괜히 들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떠들며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고깃집을 다 빌려서 동창회를 했는데 안 온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가게 어디에도 제 첫사랑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애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졌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 가게 입구를 봤습니다. 제 첫사랑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옛날과 비슷한 얼굴이지만 훨씬 더 잘생겨져 있었고 키도 엄청 컸고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처럼 그 친구를 보는 제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와, 기운이 오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 너 임마 뭐하고 살았어? 나 그냥 군대 갔다 왔지. 와, 이 자식은 머리를 깎아도 잘생겼다. 하하하 웃는 친구들 틈으로 그 아이가 스며들었습니다. 다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애가 어디 앉을까 궁금한지 힐끔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애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딱 앉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 애가 저를 보며 안녕이라고 한 건 아마 저만 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의식이 되지만 의식하지 않는 척을 하며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몇몇 친구들은 얼큰하게 취해가던 중 누가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안녕? 왜 내 인사 안 받아줘? 아닌데. 미안, 못 봤나 봐. 예쁘다, 여전히. 나? 나? 응, 그때처럼 공주 같아.
머릿속이 하트로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첫사랑과 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훈이도 초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잣집 공주님 같아서 다가오기가 어려웠답니다. 연애하면 이런 기분인 건가 싶을 만큼 요상한 기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몽글몽글한 뭔가가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행복하기도 하고 발가락까지 간지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장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죠. 그래, 어차피 부모님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부모님 손바닥 아니었나 봅니다.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네 얼굴에 써있구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회사원이요. 그냥 회사원? 무슨 회사? 회사가 그냥 회사지 뭐예요? 뭐? 너 어디 이상한 놈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집으로 불러.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그 주 주말 남자친구는 양복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잔뜩 긴장한 채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말도 잘하고 제 칭찬도 많이 해줘서 분위기가 좀 풀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다니는 회사가 어딘가? 거기서 하는 일은 뭐고? 저 완구 회사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 자네 대학은 나왔고? 영업이라는 말에 아버지가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안 나온 대학의 유무를 왜 묻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다녀온 후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구만. 그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나? 이런 것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빠! 하고 외쳤지만 아버지와 남자친구의 진지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봉을 말하자 아버지가 얼굴을 더 굳히셨습니다. 한참 말없이 남자친구를 노려보던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 분식집 운영하십니다. 분식집이라면 떡볶이, 라면 파시는 건가? 어디서? 저희 졸업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요. 형제는? 동생 셋 있습니다. 20살, 18살, 17살입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뱉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가버리셨고요. 당장 돌아가게.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게.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렇게 말해? 너는 가만히 있어. 아빠, 너 제정신이야? 이런 놈 뭐 볼 게 있다고 만나? 너 그동안 괜찮다는 집안, 돈 잘 버는 직업 가진 놈들 다 쳐낸 게 이놈 때문이었어? 너 고작 이런 놈 만나려고 대학도 안 간 거냐고? 난 절대 이놈한테 시집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뭐야, 내 결혼인데. 왜 내 맘대로 정하지도 못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오냐오냐 하며 공주님처럼 키워놨더니 어디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 너 고생하는 건 양조장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고생하는 꼴 못 본다 나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마. 당장 때려쳐.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닌지, 그깟 직업이 뭐 그리 대수인 건지 몰랐습니다. 겪어보지 않았고 사회 경험이 적었으니 가난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죠. 아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할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너 이 자식, 어디 아빠한테. 너 그럴 거면 나가. 나가서 살림을 차리던 뭘 하던 해. 대신 오늘 이후 넌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아빠!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당장 나가. 둘 다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저희는 그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혼자 여간방 잡아서 묵었고 남자친구인 기훈이는 며칠 뒤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과 연락도 끊고 저를 데리고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부모님도 찾아갔었거든요. 당신네 아들 좀 말리라면서. 그래서 시부모님도 남편한테 그만 헤어지라고 성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때문에 지쳤던 거죠. 사실 겁이 나긴 했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살아온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무서웠죠. 하지만 기훈이 제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리다는 무모함까지 더해져서 연고도 없는 곳에 살림을 차리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 조금에 제 돈 조금을 더해서 월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침대도 없고 소파도 없고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5평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땐 그마저도 좋더라고요. 무서울 게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허전한 살림을 차린 지 2달 만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는데 남편은 좋아하는 것도 잠시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왜? 안 좋아? 좋지. 너무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떡해? 우리 지금 여기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내가 알바 하나 더 알아볼게. 또? 자기 지금 일주일에 하는 일만 3개가 넘어. 대리라도 뛰어야지.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지역에서 살림을 꾸린 지 1달 만에 새로운 직장을 얻기도 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그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해서 퇴근 시간 잘 맞춰주니 그것만으로도 황송할 따름이었죠. 일주일에 2번 출근하기 전에는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퇴근 후에 고깃집에서 일손 부족하다고 연락 오면 가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가 생겼다는 말에 대리운전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 잠은 잘 자는 건가 싶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줬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살아서 그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세도 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 하나둘 사야 하고 산부인과 가려면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빈곤한 삶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제 아기를 위해 유모차도 사고 침대도 사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 다 사치였죠. 결국 저는 5평짜리 단칸방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이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었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산후조리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혼자 너덜거리는 힘없는 손목으로 애기 천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분유값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모유수유 오래 하려고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그런데는 또 방음도 안 되니까 앞집 옆집 사람들한테 욕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애 키울 거면 무슨 생각으로 낳았냐면서 모진 말도 들어봤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저희 그래도 한 번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믿고 위하고 끌어주면서 더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아끼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긴 하더라고요. 악착같이도 모았지요. 아이 3살 때 드디어 전셋집 구할 만큼 돈을 모아 단칸방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대출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새집 이사가고 가구 들여놓고 살림살이 장만하니 좀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한테 우리 송이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연 끊기로 작정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 꼭 보여드려야 하나?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가 있겠어.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몇 번 다녀왔었잖아. 첫 아이 낳고 애 돌쯤 되었을 때 시부모님께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계속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랑 상의 끝에 다녀왔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뭐 싫은 소리 하시거나 하진 않으셨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동생들도 많아서 시부모님이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도움을 못 주시니까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돈을 줄 순 없어도 가끔 밥 한 끼 해줄 테니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뵈니까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저희가 뭘 바라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라고 생각해서 간 건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죠.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성격상 어딜 오냐고 다 뒤집으실 게 분명하고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 뒷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모른 척, 없는 척 하면서 살고 싶었죠. 자영아, 네가 우리 부모님께 도리 지켰듯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 우리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찾아뵐 용기도 나는 것 같아. 내가 송이랑 다녀올게. 남편이 저렇게 확고한데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3살 된 첫째와 제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렸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남편과 2시간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던 차에 집 문이 열리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와? 그게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랑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걸어서 저희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대요. 가서 벨을 누르고 남편이 자기소개를 하고 딸아이랑 같이 왔다니까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답니다. 이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 애를 낳아? 제정신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부모 몰래 살림 차리고 애를? 나는 자영이 그거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하고 자네는 더더욱 안 궁금하고 애도 전혀 안 궁금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절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소리만 지르며 문전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애랑 힘들게 간 건데 나와는 보지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당신 이제 거기 다신 가지 마. 그러게 내가 가지 말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남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애도 있는데 어떡해. 됐어. 가지 마 그냥. 그렇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존재를 지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곧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첫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 때보다는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둘을 데리고 있자니 몇 배로 힘이 든 것 같기도 해서 첫째 5살 때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치원 배정받고 입학 앞두고 운동화도 사고 필통도 사주는데 괜히 제가 들뜨더라고요. 내가 벌써 학부모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보, 송이 미아방지 목걸이 같은 건 안 해도 될까? 회사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 그런 거 하나 해줘야 한다고. 맞아. 안 그래도 오늘 금은방 가서 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아무거나 해주면 알러지 생길 텐데 내가 좀 더 찾아볼게. 들뜨는 것도 잠시. 유치원 가기 전에 필요한 게 맞구나 싶으며 목걸이 아니면 팔찌라도 해줘야 하나 찾아보고 있는데 며칠 뒤 제가 거실에서 둘째 젖을 먹이는데 첫째가 목걸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송이야, 그게 뭐야? 엄마 거. 아이한테 목걸이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제가 어릴 때 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중학생 때인가 아버지 졸라서 샀던 것 같은데 언제 가져왔는지도 모를 이 목걸이를 아이가 제 화장대에서 찾아낸 겁니다. 얇은 줄에 동그란 달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였거든요. 뒤에 전화번호 3글자리도 충분한 듯 보여서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 뒷면에 아이 이름과 제 번호를 새기고 미아 방지 목걸이로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건지, 양조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귀찮게 하던 거래처는 잘 해결됐는지, 어머니는 식사는 잘 하시는지, 제 삶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다녀올까? 나 사실 용기가 없어. 나 용서해 주지도 않으실 것 같고 무서워. 내가 다녀올게. 내가 애들하고 다녀올게. 설마 지난번처럼 문전박대 하시진 않으시겠지? 남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덩달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전처럼 도착했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기훈님 배우자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머릿속이 웅웅 울렸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서 뛰어나가 택시를 잡고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귀 기울여 보니 저희 애들이더라고요. 애들이 간호사분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고 두리번거리니까 간호사분이 다가왔습니다. 이기훈님 보호자세요? 네. 그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앞으로 2~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수술이요? 전화로는 다리를 조금 다쳤다고만. 네, 골목길에서 승용차랑 부딪히고 오셨는데 와서 검사해보니까 수술이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외과 교수님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심각한 건 아니죠? 수술 맞춰봐야 결과 알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리만 다치시고 다른 곳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해요. 사고 당하셨을 때 아이들을 꼭 안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3시간 뒤 남편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애 둘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 한 번 안 내비치고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사고를 당한 거고요. 남편이 다친 게 아버지 탓이 아닌 건 당연히 잘 알지만 그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그렇게라도 정해야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영업하러 온다면 누가 좋게 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회사에서 남편 사정을 딱하게 여겨줘서 저희 집 근처 매장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문구점 관리하고 카운터 보는 일 몇 시간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더 이상 대리를 뛸 수도 없었고 우유 배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무섭더라고요. 사실 양조장 일 말고는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일단 닥치는 대로 해보자 싶었는데 막상 또 번듯한 회사 하나 구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30 넘도록 경력 한 줄도 없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이력도 없으니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오후에 마트 일을 했고 마트 일 끝나면 동네 감자탕 가게 가서 설거지만 2시간 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평일 오전엔 남편이 문구점 일을 하니 사실상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어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이 있다면 저희가 신에게 큰 잘못을 했나 봅니다. 왜 그렇게 불행만 주는 건지 둘째가 좀 아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고 둘째가 5살 때였는데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대학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이름들에 약 종류도 엄청 많고 입원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입원하면 당연히 부모가 상주에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이 무급휴가 낼 수 있다고 하길래 남편이 아이랑 병원 들어가고 저는 첫째 케어하며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아픈데 돈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험은 잘 나올지 전화해보고 입원비는 얼마인지 찾아보고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폐렴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데 제가 일하느라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지 이미 양쪽 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기간도 길었고 입원 후에도 통원 치료하면서 계속 경과 살폈습니다. 기관지 때문에 사람 많은 곳도 못 가고 공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은 둘째 케어하느라 첫애는 거의 신경도 못 써주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보험비로 메꾸고서도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적금 하나 깨고 생활비도 엄청 줄여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치료하니까 둘째 상태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5살 때 아파서 6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상태 나아지고 숨 좀 돌리나 하던 때였습니다. 같이 마트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출근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애가 어쩜 그렇게 똑똑해? 그래도 어른들 상대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송이 말이야. 10살밖에 안 된 애가 오목을 뭐 그렇게 잘 둔대? 오목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 자기 몰랐어? 송이 걔 시장에서 아저씨들하고 오목 두잖아. 이길 때마다 5만 원씩 번다고 하던데 진짜 몰랐던 거야? 어머, 송이 영악하다. 애가 벌써부터 돈을 그렇게. 저기요, 어디 남의 애가 영악하다 어쩐다 함부로 말하세요. 제 애는 제가 챙기니까 너나 잘하세요. 저는 바로 장갑 벗어 던지고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송이가 오목을 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오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가 남편이랑 종이에 볼펜으로 오목 두기도 하고 나중엔 오목판 사달라 졸라서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혼자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시장에서 아저씨들하고 오목 내기를 한다니 그건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시장 정문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정말 제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오목을 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아이와 오목을 두고 있던 사람이 아이한테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마트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돈을 받아든 딸의 손을 확 잡았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저희 애 놀아주신 건 고마운데. 저는 그 돈을 돌려주려고 아이와 오목을 두던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까지 모두 굳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곧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 제 아이와 오목을 두고 있던 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영락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 집으로 가자. 얘기 좀 하자꾸나.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치밀었습니다. 화도 났고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도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다리를 보고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찻잔 중 가장 좋은 찻잔에 커피를 타왔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세요. 왜 거기서 우리 송이랑 오목을 두고 있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송이 내 자식인 거 알면서 왜 모른 척 했는지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며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양조장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는 사실 양조장을 하기 싫으셨답니다. 아버지는 글을 쓰고 싶으셨대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돈도 안 되는 꿈 접으라고 성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확신을 하셨대요. 양조장 일이 좋던 싫던 무조건 해야겠다고요. 저를 먹여 살리려면 글 따위는 안 써도 상관없으셨대요. 그렇게 꿈까지 포기하고 잠을 줄여가며 사랑하는 저를 키우셨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정말 공주처럼 저를 키우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대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능력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생길이 훤히 보여서 싫으셨던 거죠.
저를 쫓아내실 때도 사실 마음이 찢어지셨답니다. 그땐 그렇게 화내면 제가 남편과 헤어지고 마음을 잡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내일이면 들어오겠지. 또 내일이면 오겠지 하면서 보내셨대요. 제가 정말 살림 차리고 살 줄은 모르셨답니다. 얘가 살아는 있는 건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시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대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저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만난 걸 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죠. 저희 동네가 크지 않고 또 남편이랑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 부모님들끼리도 건너 건너 다 아시는 사이거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고요. 시부모님도 입국 닫고 계시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셨대요. 딸이 자신은 보러 오지 않으면서 시댁에는 찾아가니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처음 첫째랑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애들 둘을 데리고 갔을 땐 잠시 고민하셨대요. 들어오라고 할까 말까. 그런데 끝까지 저는 안 찾아가니까 그게 또 괘씸해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송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울면서 묻자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고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송이가 오목을 두던 저희 동네 시장에 아버지 거래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오셨던 건데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궁금해서 가보셨대요. 거기서 제 딸이 있었던 거고요. 어린아이가 무슨 사연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기 오목을 두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오목을 뒀다는 겁니다. 막 시작하려는데 제 딸 목에 익숙한 목걸이가 걸려져 있더래요. 목걸이가 참 예쁘구나. 그쵸?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하셨던 거래요. 그래? 아버지는 기시감이 들어서 아이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저희 애가 처음엔 입을 꾹 닫더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셨답니다. 처음 보는 꼬마인데도 익숙한 게 이상하더래요. 저희 애도 나중엔 저와 남편, 동생에 대해 얘기를 해줬답니다.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살고 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바쁘다고 했대요. 원래는 아빠만 바빴는데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다녀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해서 다리 수술하고 잘 못 걷는다고도 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으면 아빠는 안 다쳤을 것 같다고도 했대요. 그때부터 엄마가 너무 바빠져서 속상하다고 하면서 동생이 아픈 것도 말했다더라고요. 동생이 폐렴에 걸려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다고. 엄마는 맨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통장이랑 가계부 본다고. 그래서 제 아이가 오목을 둔다고 했대요. 보탬이 되려고 자기 동생 병원비를 벌어보려고 시장에서 오목 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연을 들은 아버지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엄마 이름을 물어봤대요. 엄마 이름이 혹시 권자영이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답니다. 자신 때문에 제 남편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았대요. 그 미안한 마음에 차마 저를 보러 오실 수가 없어서 저희 딸만 보셨다는 겁니다. 매번 오목에 일부러 치고 아이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말이죠. 그게 왜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걸. 아니 애초에 너희 사이에 허락할걸. 그럼 이렇게 힘들었을 일도 없었을 테고. 미안하다 차영아. 미안하네 이서방.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얼굴과 손엔 주름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셨습니다. 그날 저도 아버지도 남편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고민과 상의 끝에 저희 가족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제대로 양조장 물려받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많은 사과를 했고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습니다.
결국 수술 한 번을 더 하고도 큰 성과가 없었지만 남편은 익숙해져서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님의 존재에 어색해하긴 했지만 나중엔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할 정도로 따랐습니다. 특히 첫째는 매일같이 아버지와 오목을 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딸이 오목 천재라면서 TV에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들갑을 떠시는 손녀 바라기가 되셨고요. 근처 사시는 시부모님들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5평짜리 집에서 세 식구가 살아보기도 했고 손님들한테 욕먹어가며 마트에서 일도 해보고 혼자 애 둘 키우며 하루에 잠 2시간도 못 자보고 돌아보니 참 열심히도 살았구나 싶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경제적 여유는 생겼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전처럼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제가 양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간섭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넘겨받은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오셔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어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하시라니까 양조장을 떠나면 마음이 불편하시답니다. 오목 천재 소리를 듣던 저희 첫째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장학금도 받아오고 중학교 3학년인 둘째는 맨날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별거 없는 요즘인데 옛날 생각만 하면 참 감지덕지한 삶이라고 느껴지네요. 저희 가족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해로 서로를 상처주고 멀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다짐합니다. 가족일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앞날에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